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소셜미디어나 테크 컨퍼런스 같은 데서 막 쏟아져 나오는 최신 AI 데모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 엄청 많죠, 요즘. 네네. 프롬프트 하나만 툭 던져주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막 웹 검색도 하고 데이터 교차 검증도 하고 심지어 시각화된 완벽한 보고서까지 순식간에 뽑아내잖아요. 맞아요. 진짜 마법 같죠? 그니까요. 그런 매끄러운 시연을 딱 보고 있으면 경영진이나 투자자들은 당장 야, 우리 비즈니스에도 저거 당장 도입하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니까요. 근데 막상 그 똑똑해 보이던 AI를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실제 비즈니스 환경,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프로덕션 환경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기대와는 다르게 엉뚱한 데이터를 막 참조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무한 루프에 빠져서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의 상황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네, 실제로 현업에서 매일 터지는 이슈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데모 속 AI가 왜 실제 실무 환경에서는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지, 그리고 여러 AI 에이전트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어떻게 무질서를 통제하고 견고한 아키텍처를 세워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와 해결책을 오늘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주제네요. 사실 데모와 프로덕션 환경의 간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요? 어떤 건가요? 바로 복잡성의 차원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뛰어난 거대 언어 모델, 즉 단일 에이전트한테 어떤 단일 태스크를 맡길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아, 혼자 일할 때는요? 네네. 외부 시스템이나 다른 에이전트랑 통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결점 자체가 0인 거예요. 경영진이 사랑하는 그 환상적인 데모들은 10중 8구 이런 독립적이고 닫힌 환경에서 만들어지죠. 하긴 데모는 딱 정해진 것만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기업의 워크플로우는 한 명의 비서로만 굴러가지 않잖아요. 리서치 에이전트, 검증 에이전트, 또 요약 에이전트, 데이터베이스 기록하는 에이전트, 막 수많은 에이전트가 투입돼서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합니다. 왜 부서 간에 협업하듯이요? 맞아요.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이전트가 하나둘 늘어나는 순간 이건 단순히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따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영역을 벗어나게 돼요. 프롬프트를 잘 깎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아주 고전적이고 또 악명 높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난제인 분산 시스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분산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자 자기 할 일만 되게 잘하는 똑똑한 직원들을 한 공간에 그냥 모아놨다고 해서 회사가 알아서 굴러가는 건 아니죠. 네네. 서로 언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지 합의된 체계나 보고 라인이 없으면 오히려 똑똑해서 더 큰 혼란이 올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규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커요. 에이전트가 딱 5개로 늘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5개요? 그러면 복잡성도 한 5배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업무량이 5배 늘어나는 선형적인 증가가 아니거든요. 각 에이전트가 서로 막 통신하면서 상태를 공유해야 하는 그 네트워크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아, 서로서로 다 연결되니까. 네, 연결점과 그에 따른 복잡성은 최소 25배 이상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와, 5개인데 25배요. 네네, 이렇게 노드 간의 연결이 거미줄처럼 복잡해질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 먼저 데이터를 처리하겠다고 막 충돌하는 경쟁 상태, 그러니까 레이스 컨디션이라던가 아, 서로 엉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의 사소한 에러가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연쇄 붕괴, 캐스케이딩 페일리어 같은 분산 시스템 특유의 장애들이 나타납니다. 고작 5개의 에이전트만으로도 복잡성이 25배로 뛴다니 상상만 해도 개발자 입장에선 어디서부터 디버깅을 해야 할지 진짜 막막해지네요. 머리가 아파지죠. 이런 분산 시스템 특유의 복잡성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떻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예시가 좀 있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데이터 불일체 장애 사례가 있습니다. 업계에선 흔히 stale data read,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 판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래된 데이터를 읽는다. 어떤 상황인가요? 신용대출을 실시간으로 심사하는 AI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다고 쳐보죠. 이 시스템 안에는 두 명의 핵심 에이전트가 있어요. 에이전트 A는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최신 신용 점수를 재계산합니다. 점수 계산 담당 에이전트 A. 네. 그리고 에이전트 B는 그 계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최종 대출 승인 여부랑 위험도를 딱 평가하는 역할을 하죠. 승인 담당 에이전트 B.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자, 에이전트 A가 방금 이 고객의 점수를 750점으로 아주 훌륭하게 계산해서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딱 맞췄습니다. 오, 750점이면 우량 고객이네요. 네. 이제 에이전트 B가 평가를 내릴 차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에이전트 B가 위치한 서버나 네트워크 구간에 아주 찰나의 순간, 단 500밀리초, 즉 0.5초의 지연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깐만요. 0.5초 지연이 발생했다면 에이전트 B는 에이전트 A가 750점이라는 새 데이터를 막 썼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동기화가 안 된 거죠. 그럼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굳이 다시 조회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속도를 높이려고 보통 중간에 마련해두는 캐시 서버 있잖아요. 거기서 데이터를 냅다 읽어오겠네요. 예전에 저장되어 있던 680점이라는 낡은 데이터를요? 현상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에이전트 B는 자기한테 0.5초의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헐. 그냥 주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캐시에서 680점이라는 과거 데이터를 쓱 읽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럼 시스템은 750점의 훌륭한 우량 고객을 680점짜리 고위험군으로 오판하고 대출을 그냥 거절해버리는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작은 조율의 부재가 실제 서비스에서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요. 이런 유사한 구조의 테스트 사례들을 실제로 분석해보면요. 네. 이런 미세한 타이밍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잘못된 승인 거절이나 처리 오류가 무려 전체 트랜잭션의 20%에 달하기도 합니다. 20%요? 100명 중 20명이 억울하게 대출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20%의 치명적 오류는요. 거대 언어 모델이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일으켜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아, 모델은 잘못이 없네요. 네, 우리가 프롬프트를 멍청하게 써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멀티 에이전트 간의 데이터 동기화랑 조율에 실패한 아주 전형적이고 흔한 인프라 아키텍처의 장애라는 점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진짜 명확해지네요. 이게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바쁜 식당 주방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식당 주방이요? 네, 주방장인 에이전트 A는 막 방금 따끈따끈한 새 요리를 완성해서 데스크에 딱 내놓았는데 웨이터인 에이전트 B는 주방 데스크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손에 들려있던 30분 전 옛날 주문표만 보고 빈 접시를 서빙하는 거군요. 맞아요. 손님 테이블에 빈 접시를 서빙하는 꼴이잖아요. 주방장이 미슐랭 3스타급으로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뭐하나요? 주방장과 웨이터 사이에 야 요리 나왔다. 나 가져간다. 이런 동기화 체계가 아예 없으면 그 식당을 망하는 거죠. 와,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우리는 그동안 이 분산 시스템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네네. 그냥 저기 미슐랭 스레스카 주방장만 몇 명 더 비싸게 고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계속 집착해온 셈인 거죠. 아, 모델 성능에만 목을 맸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복잡성 그리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무질서를 통제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똑똑한 에이전트들을 무작정 늘려놓는 것이 답이라면 이들을 쫙 조율할 거대한 인프라의 규칙이 필요할 텐데요. 세워야 합니다. 세 가지 기둥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은 통신과 작업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조율, 영어로는 코디네이션이죠. 조율. 네. 두 번째 기둥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꽉 지켜주는 상태 관리,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상태 관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패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장애 복구, 즉 failure recovery입니다. 아, 새벽 2시에 서버 다운 알람. 이거 진짜 개발자나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막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의 단어잖아요. 트라우마 스위치죠. 맞아요. 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수면 시간 그리고 비즈니스의 심장인 AI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줄 이 강력한 세 가지 기둥들 지금부터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아, 그 전에 이렇게 막 급변하는 기술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지식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든든한 기둥이 되어드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둥인 조율부터 살펴보죠. 수많은 에이전트들의 그 복잡한 작업 흐름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지휘해야 합니까? 이 조율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는요. 약간 철학적인 선택의 기로에 딱 놓이게 됩니다. 철학적이요? 네.
시스템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의 통제력을 꽉 쥐고 강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아, 자율성 대 통제. 먼저 에이전트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방식을 우리가 코레오그래피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코레오그래피요? 무용할 때 그 안무 맞나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중앙에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음악, 그러니까 특정 이벤트에 맞춰서 각자의 역할을 알아서 착착 수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흔히들 말하는 이벤트 주도형 아키텍처군요.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할 때 되게 자주 쓰는 방식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어떤 에이전트가 나 이거 작업 끝났어 하고 중앙에 이벤트 버스에 메시지를 툭 던져놓으면 네네. 그 메시지에 관심 있는 다른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그 데이터를 주워가서 다음 작업을 알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완벽히 그 구조입니다. 이 코레오그래피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확장성이에요. 확장성이요? 시스템에 새로운 에이전트를 추가하거나 뺄 때 기존에 잘 돌아가던 다른 에이전트들의 코드를 단 한 줄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 그거 진짜 편하겠네요. 그렇죠. 각자는 오직 이벤트 버스만 바라보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이 엄청난 유연성 뒤에는 아주 치명적인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림자요? 시스템 전체를 쫙 조망하는 완벽한 관측성, 즉 observability 도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요. 어디 한 곳에서 에러가 빵 터졌을 때 그야말로 디버깅이 악몽으로 돌변합니다. 아, 하긴 중앙에서 누가 누구한테 일을 넘겼는지 꼼꼼하게 기록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가 시스템의 어느 구석으로 흘러들어가서 갑자기 폭발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역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네, 막 로그 뒤지느라 밤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정반대의 접근법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아까 무용수였다면 이번엔 교향악단인가요? 맞습니다. 교향악단의 전체 연주를 쫙 조율하는 지휘자가 있듯이 중앙에 거대한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제어탑을 딱 두는 거예요. 중앙 제어탑이요? 네. 모든 에이전트의 작업 순서, 그리고 조건부 흐름 같은 걸 중앙에서 아주 엄격하게 제어합니다. 이때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보통 DAG, 즉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 잠깐 전문 용어가 훅 들어왔는데요. DAG, 그러니까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는 건 결국 데이터의 흐름이 정해진 화살표 방향으로만 딱 흐르고 네네. 절대 뒤로 돌아가서 무한 루프를 형성하지 않도록 아예 구조적으로 못을 쾅 박아둔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에이전트가 B한테 일을 넘겼는데 B가 자꾸 다시 A한테 일을 넘기면서 영원히 핑퐁 게임을 하는 걸 방지하는 거군요. 네. 무한 핑퐁에 빠지면 서버 다운되니까요. 오케스트레이션 아키텍처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시스템 내에 단일 진실 공급원, 즉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일 진실 공급원이요? 네,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에이전트가 지금 몇 번째 노드에서 무슨 작업을 낑낑대며 수행 중인지 중앙 제어탑에서 한눈에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와, 관리가 엄청 편하겠네요. 그렇죠. 에러가 나도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딱 멈췄는지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전 단계로 아주 깔끔하게 롤백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부를 때는요. 인간이 일일이 다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상황을 탁 인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고도의 자율성을 기대하지 않나요? 그것도 부족해 기계하죠. 방금 말씀하신 그 코레오그래피 구조처럼요. 그런데 정작 실무 환경으로 넘어가면 왜 AI의 가장 큰 장점인 그 자율성을 꾹꾹 억누르고 중앙에서 빡빡하게 통제하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굳이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이상과 비즈니스의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거든요. 현실의 벽인가요? 네. 이론적으로 그리고 단순한 데모 수준에서는 알아서 판단하는 자율성이 엄청 세련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헬스케어 아니면 고객의 생돈이 결제되는 상거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돈이 오가는 곳이요? 네. 이런 산업군에서는 AI가 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에게 설명할 수 있는 투명성, 그리고 프로세스의 추적 가능성이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하긴 대출이 왜 거절됐는지 설명을 못하면 큰일 나죠. 맞아요.
통제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자율성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곧 재앙이고요. 심각한 규제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문제까지 엮이네요. 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복잡해지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요구될수록 자율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강력한 통제력을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군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중앙에서 거시적인 흐름을 딱 오케스트레이션 하되 아주 세부적인 개별 태스크 단위에서는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코레오그래피를 살짝 허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패턴이겠지만요. 결국 이 첫 번째 기둥인 조율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자유 방임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에이전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지휘 체계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튼튼한 통제탑을 세웠으니 두 번째 기둥인 상태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중앙에서 상태를 쫙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자칫하면 기쁜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웹 개발을 할 때요. 여러 에이전트나 프로세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동시에 막 접근해서 값을 수정하는 걸 공유된 가변 상태, 그러니까 쉐어드 뮤터블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네네, 같이 쓰는 데이터죠. 근데 이 구조를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 그대로 덜렁 들고 오면 진짜 끔찍한 연쇄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 신용점수 대출 예시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아까 그 0.5초 지연났던 예시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680점이라는 초기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A는 자기 나름의 새로운 로직에 따라서 이 값을 750점으로 덮어쓰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네. 동시에 완전히 다른 변수를 막 체크한 에이전트 C는 자기가 계산한 720점으로 덮어쓰기 위해 막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AI 에이전트들의 처리 속도는 인간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잖아요. 빠르죠? 그럼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그 똑같은 레코드를 딱 두고 두 에이전트가 막 밀리초 단위로 쾅 하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타이밍에 데이터를 탁 읽고 자신만의 계산 결과로 서로 덮어쓰려고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나중에 쓴 게 남나요? 맞아요. 결국 아주 간발의 차이로 최후에 도착한 데이터만 딸랑 남게 됩니다. 만약 720점이 0.001초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750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A가 수행했던 그 복잡한 추론과 값비싼 API 호출 비용, 그 소중한 데이터는 허공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 비싼 토큰 비용을 날려버리는 거네요. 보통 개발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락 기능 같은 거 쓰지 않나요? 한 명이 쓸 때 딴 사람은 못 쓰게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본 기능이 있죠. 근데 AI 환경처럼 엄청난 독립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락에만 의존했다가는 시스템에 막 병목 현상이 생기고 데드락에 따져서 아예 멈춰버리는 끔찍한 버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멈춰버린다. 이거 듣다 보니까 마치 팀원 여러 명이 구글 문서를 딱 띄워놓고 막 동시 편집을 하다가요. 네네네. 서로 같은 문단을 동시에 확 지워버리고 자기가 쓴 내용을 막 붙여넣으려고 싸우는 상황이랑 똑같네요. 결국 운 나쁜 한 사람의 텍스트는 영원히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유, 생각만 해도 혈압 오르는 상황이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선 애초에 그 덮어쓰기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럼 도대체 데이터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바로 그 답답한 지점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개념이 불변 스냅샷, 그러니까 임뮤터블 스냅샷이랑 데이터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불변 스냅샷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키텍처 레벨에서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수정을 금지한다고요? 네. 대신 상태가 변할 때마다 오직 새로운 버전의 상태, 그러니까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기존 기록 맨 아래에다가 계속 덧붙이기만 하는 어펜드 온리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아하, 수정 테이프로 싹싹 지우는 게 아니라 꼬리표를 밑으로 계속 이어붙이는군요. 이거 비유하자면 회계장부의 원리랑 완벽하게 똑같네요. 오, 회계장부요? 네. 회계사분들은 어제 장부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숫자를 화이트로 쓱쓱 지우고 다시 쓰지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불법이죠, 그거. 대신 오늘 날짜로 어제 장부에 오류 수정분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아래에다가 그냥 추가만 할 뿐이죠.
업앤드 온리로요. 네네. 이 방식을 쓰면 데이터가 중간에 소실될 일도 절대 없고 나중에 시스템이 좀 꼬이더라도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어떤 에이전트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명확하게 히스토리를 탁 짚어낼 수 있겠네요. 와, 진짜 회계장부의 메커니즘을 시스템 상태 관리에 그대로 이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불변 스냅샷의 핵심이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이전트 간에 데이터를 딱 넘겨받을 때 시스템 전체가 쓰레기 데이터로 오염되는 걸 막아주는 튼튼한 방어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계약입니다. 데이터 계약? 아까 국경수비대 같다고 하셨던 네. 일종의 아주 깐깐한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해요. 에이전트 A가 산출한 결과물의 데이터 형식, 즉 스키마가 다음 단계인 에이전트 B가 딱 요구하는 형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지 그 경계선 상에서 즉각적으로 검증을 해버리는 겁니다. 스키마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데이터 구조가 살짝 틀어졌거나 아니면 환각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쓰레기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스템 내부로 아예 들이지를 않고 그 즉시 밖으로 튕겨냅니다. 아, 오염을 원천 차단하는군요. 자, 그럼 워크플로우를 통제하는 지휘탑, 그러니까 조율도 세웠고 데이터가 꼬이지 않게 불변의 장부랑 국경수비대까지 상태 관리로 딱 배치를 했습니다. 네, 준비가 많이 됐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API 서버가 갑자기 푹 죽어버린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비일비재하죠. 여기서 세 번째 기둥인 장애 복구가 등장할 차례네요. 한 에이전트의 실패가 시스템 전체의 연쇄 붕괴로 쫙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어막이 필요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건요.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죠. 언젠간 무조건 터집니다. 필연적이에요. 무조건 터진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애를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빵 터졌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우아하게 그 충격을 쫙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복구해내느냐입니다. 우아하게 흡수한다. 네, 이를 위한 첫 번째 핵심 패턴이 바로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시스템 보호할 때 진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패턴이잖아요. 그걸 AI 에이전트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외부 API를 호출하거나 에이전트 간 통신을 막 할 때 상대방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딱 감지하면 전체 시스템으로 그 타격이 전이되지 않도록 연결을 아예 끊어버리는 방호벽입니다. 아, 연결을 아예 끊어요?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상태로 작동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회로가 온전히 연결된 클로즈드, 즉 정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네, 클로즈드. 그런데 특정 외부 AI 모델이나 에이전트가 응답이 없거나 계속해서 에러 코드를 막 뱉어낸다. 그러면 더 대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로를 탁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오픈, 즉 장애 격리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에러가 나면 보통 계속 재시도를 하는 게 국룰 아닌가요? 리트라이를 안 하고 아예 연결을 매몰차게 차단해버린다고요? 왜 굳이 끊어버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헥헥대며 죽어가고 있는 에이전트나 서버한테 야, 제발 응답 좀 해줘 하면서 계속 무거운 재시도 요청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더 빨리 죽겠네요. 그쵸. 요청을 보내는 우리 쪽 시스템 자원도 같이 고갈되고요. 트래픽 대기열이 꽉꽉 차면서 결국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다른 서비스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연쇄 붕괴의 시작점이거든요. 아,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군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이른바 페일패스트, 빠른 실패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페일패스트, 과감하네요. 그렇게 차단된 상태로 시간을 좀 벌어주다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심스럽게 하프 오픈, 즉 복구 테스트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밀려있던 수백 개의 요청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딱 한 개의 테스트 요청만 살짝 흘려보내서 상대 시스템이 살아났는지 간을 보는 거예요. 아, 그 한 개의 테스트 요청이 성공하면 다시 회로를 닫아서 정상 영업을 재개하고 또 에러가 나면 지체 없이 회로를 탁 다시 끊어버리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집 현관에 달린 두꺼비집, 그 누전 차단기 작동 원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집안 어딘가에 과전류가 흘러서 쇼트가 나면 두꺼비집이 탁 하고 내려가서 집 전체가 홀라당 불타는 걸 막아주잖아요. 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다시 딱 올려보고 찌직하고 불꽃 튀면 얼른 다시 내리고 괜찮으면 계속 전기 쓰는 것처럼요. 진짜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두꺼비집이 서킷 브레이커라면 멀티 에이전트의 그 복잡한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또 다른 핵심 복구 메커니즘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아, 또 있나요? 바로 사가 보상 패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트랜잭션의 스마트한 되감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감기요? 어떤 상황에서 굳이 되감기가 필요한가요?
아주 복합적인 작업을 쫙 수행하는 여행 예약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케스트레이터의 웅장한 지휘 아래 노드 A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네, 비행기 완료. 이어서 노드 B 에이전트가 목적지 근처의 호텔 결제를 싹 마쳤죠. 호텔도 완료. 완벽하네요. 그런데 마지막 노드 C 에이전트가 현지 렌터카 예약을 막 시도하다가 시스템 오류로 장렬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헉,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그냥 렌터카 예약 실패 이렇게 에러 로그만 딱 남기고 작동을 멈춰버리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렌터카도 없이 덩그러니 비행기표랑 호텔만 환불 불가 상태로 덜컥 결제되어 버린 거잖아요. 모처럼의 휴가를 완전히 망치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단계 프로세스에서는 일부만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는 이런 부분적인 실패 상태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이 사과 보상 패턴은 설계 단계부터 모든 에이전트가 작업을 실현하는 로직만 갖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저지른 작업을 정확히 역으로 되돌리고 취소하는 보상 로직을 의무적으로 함께 구현하도록 강제해버립니다. 아, 취소 버튼도 무조건 만들어놔야 한다는 거군요. 네, 앞선 여행 예시에서 노드 C의 렌터카 예약이 딱 실패하는 순간 오케스트레이터는 즉시 보상 모드로 딱 전환합니다. 보상 모드 작동. 그리고 실행의 역순으로 쫙 거슬러 올라가요. 노드 B를 호출해서 호텔 예약 취소 API를 확 날리고요. 이어서 노드 A를 호출해서 항공권 결제 취소 API를 실행합니다. 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의 계좌와 예약 상태를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던 완벽한 초기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서 롤백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아니죠. 네. 각각의 에이전트가 자신이 연동된 외부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취소 트랜잭션을 일일이 별도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진짜 마치 영화 필름을 거꾸로 쫙 감아버리는 완벽한 컨트롤지, 실행 취소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파편을 안 남기고 깔끔하게 무효화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이렇게 첫 번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지휘체계, 두 번째, 불변 스냅샷이라는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장부, 그리고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와 사가 패턴이라는 아주 튼튼한 방어막. 네. 이 세 가지 기둥이 유기적으로 딱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실무 환경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프로덕션 아키텍처의 마스터 청사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진짜 머릿속에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청사진이 확 그려집니다. 중앙에는 전체 작업 흐름을 통제하고 실패 시 사가 패턴의 되감기를 딱 지시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요. 네, 중심을 잡죠. 그 밑단에는 데이터의 변경 이력이 불변 스냅샷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회계장부 같은 저장소가 있죠. 그리고 외부 시스템으로 나가는 모든 길목에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문지기가 떡하니 서서 시스템의 과부하를 턱턱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림 좋네요. 완벽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아름다운 아키텍처를 실제 IT 산업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 스택을 조합해서 실제로 구현하고 있나요?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프로덕트 매니저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론보다는 당장 내일 도입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스택 가이드가 엄청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현업에서 이 청사진을 구현하는 기술 스택의 조합은 요새 꽤나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 표준이 있나 보군요. 네. 우선 중앙에서 에이전트들의 대그 워크플로우를 그리고 상태를 싹 넘겨주며 실패 시의 사가 보상 로직을 총재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역할. 여기로는 랭그래프 같은 고도화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거의 표준처럼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랭그래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외부 API를 막 호출할 때 지연 시간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하면 서킷 브레이커를 확 작동시키는 텔레메트리 및 방어막 역할. 이거는 AI 게이트웨이나 ML 플로우 같은 도구들이 전담해서 트래픽을 제어해주고요. 방패의 역할이네요. 마지막으로 기존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고 변경분만 안전하게 딱 추가 기록하면서 경계선에서 데이터 계약이랑 스키마를 깐깐하게 검증하는 불변의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 여기는 델타 레이크나 유니티 카탈로그 같은 아주 강력한 데이터 아키텍처 도구들이 맡아서 전체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게 세팅을 합니다. 와, 랭그래프로 두뇌랑 혈관을 쫙 만들고
AI 게이트웨이로 든든한 방패를 딱 들고 델타 레이크로 변하지 않는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한다. 이 각각의 솔루션들이 모여서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기둥을 물리적으로 쾅쾅 세워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요. 겉보기에 화려한 데모를 찍어내는 건 이제 주니어 개발자나 심지어 코딩 모르는 비개발자도 금방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긴 요즘 툴이 너무 잘 나와서요. 그렇죠. 누구나 LLM API 키 발급받아서 프롬프트 연결하고 막 환상적인 UI 화면 구성할 수 있죠. 하지만 비즈니스가 진정으로 돈을 벌고 가치를 창출하는 곳은 그런 프롬프트 튜닝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가치가 나오나요? 방금 우리가 쭉 이야기한 것들이요. 코레오그래피와 오케스트레이션을 상황에 맞게 쫙 조율하고 동시성 이슈를 막기 위해 불변의 상태를 꼼꼼히 관리하고 서킷 브레이커랑 사가 보상 패턴으로 연쇄 붕괴를 막는 방화벽을 치는 일. 네네. 이 엄청 무겁고 복잡하고 솔직히 겉보기엔 전혀 화려하지도 않은 이면의 인프라 엔지니어링, 언섹시한 작업들이야말로 진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아, 정말 언섹시하지만 비즈니스의 생명줄이네요. 에이전트를 단순히 조립하려고 하지 말고 거대한 시스템의 관점에서 지휘하라. 오늘 나눈 대화의 정수가 진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립이 아니라 지휘죠. 결국 기업한테 진짜 필요한 건 눈치 빠른 천재 AI 비서 100명을 책상도 없이 좁은 방에 막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지 않고 중요한 서류를 찢어먹지 않으며 한 명이 과로로 쓰러져도 사무실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완벽한 근무 규칙과 보호 시스템을 쫙 설계해주는 것이라는 점. 이게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네, 데모를 찍어내는 마술사가 아니라 시스템의 굳건한 질서를 세우는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죠. 자, 오늘 우리는 환상적인 AI 데모의 그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분산 시스템의 기하급수적인 폭력성, 그리고 그 무질서를 꽉 통제해서 실무 환경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세 가지 강력한 아키텍처 기둥에 대해 깊이 있게 쫙 파헤쳐 봤습니다. 긴 여정이었네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좀 간지럽히는 발칙한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어떤 상상이죠? 지금은 우리 인간 엔지니어들이 막 밤새 땀을 흘려가며 이런 복잡한 오케스트레이션 로직을 짜고 사가 패턴, 되감기 코딩하고 서킷 브레이커 민감도를 일일이 튜닝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야근하면서요. 하지만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서로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수준이 훨씬 더 고도화되는 그런 먼 미래에는 어떨까요? 아, AI 에이전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네트워크 병목을 딱 감지하고 알아서 서킷 브레이커를 배포해버리고요. 또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 간에 자발적으로 야, 우리 이 형식으로 데이터 주고받자 하고 데이터 계약 규칙을 맺고 진화하는 와, 스스로 통제탑을 짓는다. 그야말로 인간의 개입이 1도 없이 스스로 무질서를 통제하고 제어탑을 딱 세우는 진정한 자율 AI 인프라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와, 통제하려는 인간과 자율성을 막 확장해 나가는 AI 시스템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 통제권마저 지능화된 AI 군단에게 싹 넘어가는 순간 아마 인프라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한 형태로 진화해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득해지는 관전 포인트네요. 네, 묵직하고도 설레는 그 질문과 함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식의 깊이를 더해줄 날카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